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은행 FP 세무설계 과정을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이 이제 세무설계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 목차를 보면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 개념이죠. 기본적인 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들, 이걸 학습하고 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는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이쪽 소득세 파트에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에서 40%, 부동산 관련돼서 30%,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다, 뭐가 중요하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습할 그 내용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즉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가만히 보니까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부의 무상 이전과 관련된 상속증여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뭐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얼마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지엽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죠. 조금.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 우리 시험이 사지선다가 아니죠. 오지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이 사지선다와 오지선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문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쉽게 점수를 맞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함정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습할 내용이 이제 세법입니다. 세법.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 세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는 간단할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가정하에 구체적인 계산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숫자를. 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점을 맞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외우면 됩니다. 다 외우면 돼요. 이 법이다 보니까 새 법이죠. 법이다 보니까 내가 다 암기하고 있으면 뭐 맞는 거 틀린 거 뭐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거를 이 암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법이라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암기를 해도 금방 머릿속에서 날아갑니다. 즉 일주일만 지나면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휘발성이 강합니다. 상당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학습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해를 하고서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살짝 암기를 한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쉽게 만약 암기를 한다 그러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두 번째, 이해가 된 상태에서 여러 번 다독을 하세요. 이 교재를 상당히 두꺼운데요.
이 처음에 이거 한 권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교재를 다시 본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된 부분들이 굉장히 쓱쓱쓱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볼 때는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절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자, 그래서 무턱대고 암기를 한다? 안 돼요. 암기하시면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릿속에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세요. 최대한.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일단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시고요. 자, 1장 소득세 해설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득세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금융수 조합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까지 이제 이끌어낼 겁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시면 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자, 소득세 총설이 나오는데 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뭐 그렇죠. 자,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와 같으나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법인세와 다르다. 자, 소득이 있다. 자, 소득이 있을 때 뭔가 벌었으니까 너 세금 내. 과세를 하겠다? 이게 소득세죠. 자, 현재 우리나라는 이 개인에 대해서,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걸 이 소득세라 그러고요. 법인이 벌었다. 자, 그래서 얘가 과세가 되더라. 얘가 번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법인세라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과세 주체에 따라서 개인이었다, 그럼 소득세, 법인이 벌었다, 그럼 법인세,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기 전에 밑에 소득세 과세 이론이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부터 살펴보면 소득에 대한 과세 이론에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다. 소득 원천설이란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학설이다. 자, 그게 소득 원천설이고요. 반면에 순자산 증가설이란 소득의 발생 원천에 불과하고 과시간 또한 결과적으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든 임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든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킨다는 학설이다. 자, 이렇게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거죠. 자, 방금 본 것처럼 소득 원천설은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자, 그걸 소득이라고 본다는 거죠.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게 소득이다. 그런 것들을 과세를 하겠다. 그게 소득 원천설입니다. 이에 비해서 순자산 증가설은 계속 반복적이든 일시 우발적이든 뭘 벌었다? 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너 세금을 내. 그게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시 교재를 보시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과세 방식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법은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한 것만 소득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나와요.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한 게 소득이야 하고 그 일정한 원천을 법에 다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만 소득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자, 이렇게 8가지 소득의 원천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소득이에요. 즉 소득세법에선 얘가 소득이에요. 이게 아니다. 자, 그런데 뭘 벌었다? 과세를 못합니다. 왜?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이것들을 소득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채권을 1억 주고 샀는데 2억에 팔았다. 1억 벌었죠. 과세 돼요? 채권을 사고 팔았다. 뭐예요? 양도죠. 채권을 사고 팔았다. 양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위해선 무조건 뭘 사고 팔았다고 해서 벌었다? 세금을 내?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사고 팔아야지 그래서 벌었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을 법에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양도소득세라 그러면 뭐 주택, 아파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빌딩, 토지 뭐 이런 거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여기에 부동산 등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 벌었다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겠다? 양도소득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은 이 과세상 물건에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21년도, 그러니까 22년도 현재, 22년도 현재 이 채권은 과세상 물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푼도 과세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1억을 벌어도 과세가 안 돼요. 자, 주식을 사고 팔았다. 자, 양도죠. 자, 여러분들도 주식을 사고 팔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세금을 내는 분 봤어요? 아침에 우리 그 휴대폰 같은 거 보면서 주식 거래하죠. 그 세금을 내신 분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돼요. 과세되지만 누가 과세가 되냐? 현재는 주권상장 코스닥법인 같은 경우에 현재 대주주만이 과세가 되죠. 그래서 뭐 10억을 넘지 않는다면 10억 이하라면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과세가 안 됩니다. 즉 대주주만이 과세가 되죠. 자,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지금 코인 관련돼서 엄청나게 좀 뭐 루나나 뭐 이렇게 테라 뭐 이렇게 뭐 폭락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뭐 코인에서 뭘 벌었다. 과세가 되냐? 안 되죠. 현재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소득세법은 어떤 개인이 뭘 벌어서 과세가 되더라? 자, 그게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무조건 벌었다고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천에서 번 것만 소득이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득입니다. 여기 없다. 그러면 소득세는 절대 과세가 안 돼요. 자,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이거예요. 순자산이 증가하면 번 거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디서 벌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든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벌으면 과세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간단히 뭐 이런 겁니다. 이 법인에 1월 1일 날 기초 순자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기말 순자산이 이만큼 되더라. 그러면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년도 기간 동안 법인이 이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럼 이만큼 번 거 아니냐. 그래서 이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자, 이러면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이런 게 없어요. 얘는 소득세만 있는 겁니다. 왜? 소득세법이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은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자, 법인이 만약에 코인을 투자해서 뭘 벌었다? 무조건 과세. 왜?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법인이 채권에 투자해서 뭘 벌었다? 무조건 과세. 왜?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 이렇게 개인과 법인 과세 방법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맨 끝에 보니까 자, 세 줄 올라와 보면 다만 이자 배당 연금 소득에 대해서 자, 밑줄 이자 배당 연금 이 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법령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제가 아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위해선 이 과세 대상 물건들을 다 나열해야 돼요. 주택, 아파트, 토지, 그다음에 주식은 뭐 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야 과세가 돼요. 자, 여기 이자소득 어떤 게 이자소득이다 여기 다 나열해야 돼요. 어떤 게 배당소득이다 다 나열해야 돼요. 여기 없으면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자, 배당, 연금 이 세 가지 소득의 경우에는 맨 끝에 뭐가 있냐? 이와 유사한 것도 이자소득이다. 이와 유사한 것도 배당소득이다. 연금소득이다. 이렇게. 원래 소득 원천설은 열거주의지만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해선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가만히 보니까 다 금융 관련된 것들인데 이 금융상품들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주세법이 미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원이 나왔는데 과세가 못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 연금 소득에 한해서 이와 유사한 건 이자, 배당, 연금이다. 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다시 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 그러나 소득세는 매 1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의 발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일부 소득,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합리적이지 않다. 또는 국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소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부분은 곧 보게 될 거예요. 자, 6페이지 소득의 구분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자,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자, 일단 밑줄 치고 6페이지 공부하시면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는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를 동시에 택하고 있다. 자,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6페이지 자세히 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먼저 보죠. 자, 우리 방금 봤던 내용들이 뭐였냐? 3페이지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6페이지 보시면 자, 소득의 구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7페이지에 종합소득 쭉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자,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서 이런 게 소득이야 하고 쭉 나열하고 있고 이 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부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얘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기간 쪽에 쭉 벌었다. 자, 이런 것들을 벌었다. 자, 그럼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겠다 하고 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예요. 소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6에서 45% 누진세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과표가 크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 과표가 작다? 자, 그럼 적게 벌었으니까 조금만 내야겠다. 자, 이렇게 벌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득이 쭉 있다.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소득세를 과세할 때 방법은 두 가지죠. 이자소득세 얼마, 배당소득세 얼마, 사업소득세 얼마, 이렇게 소득의 원천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과세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 굳이 뭐 따로따로 왜 다 얘 건데 다 묶어. 다 묶어서 갖다 놓고 과세, 소득세, 네 소득세, A의 소득세. 자, 이렇게 합쳐서 과세할 수도 있어요. 자, 뭐가 합리적이에요?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죠. 당연한 거죠. 왜?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소득세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야 돼요.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진세 구조를 취해요. 얘가 A가 이렇게 많이 버는데 따로 한다. 작으니까 낮은 세율, 작으니까 낮은 세율, 작으니까 낮은 세율. 합쳐버리면 과표가 크니까 높은 세율. 따라서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따로따로 과세가 되면 안 돼요. 합산해야겠죠. 그래야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니까 과표가 커져서. 따라서 소득세는 종합과세입니다.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합산해서 과세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쭉 합산하자 했는데 여기까지 합산하죠. 즉 퇴직과 양도소득은 이러한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별도로 띄어서 과세를 같아요. 별도로. 우리가 그걸 분류과세라 그래요. 별도로 띄어서 과세한다. 당연한 거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금이 있다. 그럼 매년 이자가 나오죠. 주식을 갖고 있다. 매년 결산기마다 배당을 받을 거고, 내가 사업을 한다. 매달 뭘 벌 거고, 근로를 제고한다. 급여를 받을 거고. 자, 매달 퇴직한다. 매달 아파트를 판다? 없죠. 이 두 가지 소득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소득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이에요. 이 소득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점점 쌓이면서 발생하다가 실현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시점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일시에 드러난 소득이라는 거죠. 즉 결집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과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소득은 별도로 띄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면 돼요. 자, 아파트를 팔았다. 자,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내 신고 납부하면 돼요. 자,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원래 얘가 맞지만, 원래 종합과세가 맞지만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띄어서 과세하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라고 불리는 건 몇 개예요? 3개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금은 딱 3개입니다. 소득세라고 불리는 건. 이자소득세, 배당 이렇게 안 불러요.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자, 그럼 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얘는 두 달 내 갖다 내고 얘는 자,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1년간 합산을 해가지고 합산해서 종합과세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말에 보통 5월 말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소득이 발생하는 이러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라.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수천만 명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즉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 중에서 이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5월 달에 안 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아요, 몰라요? 국세청에서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수천만 명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다 일일이 감시를 하냐고요. 그리고 얘가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신고를 했어도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죠. 소득세는 문제가 뭐냐? 이때까지 신고 납부해라 했는데 납세 의무자 수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운의 탈루를 막고 최대한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거둘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왔던 게 원천징수 제도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제도 여러분도 매달 하죠. 자, 여기 회사가 있고요. 여기 근로자 B가 있다. 자, 그럼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겠죠? 지급하면서 뭘 떼요? 간이세액비에 의해서 가근세를 떼겠죠. 세금을 떼죠. 그리고 이 세금을 뗀 잔액을 근로자 B한테 지급을 하겠죠. 즉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할 때 이 급여와 관련된 세금을 미리 떼요. 그리고 세금을 띈 잔액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이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갖다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완벽하게 거둘 수 있죠. 얘가 소득을 받아가는데 이 세금을 뗐다가 갖다 내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완벽하게 걷어갈 수가 있어요. 이 원천징수 제도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런 생각. 아까 이 기간 동안 1년간 이런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면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근로소득자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낸 거예요.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굳이 5월 달 이걸 해야 돼요? 이미 다 갖다 냈는데? 자, 그 세법은 뭐냐? 아니, 뭐 이미 다 냈는데 급여 내가 소득 받을 때마다 다 세금을 냈는데 굳이 5월달 뭐 이런 거 해? 쓸데없이. 자, 따라 세법은 원천징수에 의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그렇다면 굳이 5월달에 올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분리과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서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다?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간이세액배도 원천징수하고 연초에 연말정산하죠. 그걸로 끝입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법은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광범위한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합과세된 소득의 거의 대부분들이 다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웬만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그러면 5월달에, 자, 지금 5월달인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누가 가냐 이거죠. 누가 가요? 보통 이 사람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99%는 사업자입니다. 왜? 얘는 원천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과세가 안 돼요. 보세요. 사업한다. 자, 우리가 분리과세를 끝난다는 건 뭔가 받으면서 세금을 갖다 냈다. 세금을 다 갖다 냈기 때문에 굳이 5월달에 올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사업자는 위치 자체가 여기에요? 여기에요? 개인 사업자. 위치 자체가 회사예요? 근로자예요? 회사 그 자체죠. 사업자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받으면서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사업자는. 따라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에 원천징수가 안 돼요. 세금을 낸 적이 없죠. 따라 사업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항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 7페이지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에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해 익명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부동산 임대도 사업소득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소득은 합산해서 5월 달에 가야겠다. 자, 밑에 퇴직과 양도소득. 이 2가지 소득은 분류과세가 되는 거죠. 자, 밑에 4-4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장기간의 근무에 대한 근속보상적 대가로 급여의 후불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다. 이를 타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로 과세한다면 일시적인 세부담이 크다.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을 말하고 양도세 과세되는 토지, 건물, 주식 등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다가 양도하여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줄 과세한다. 따라서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방금 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8페이지 소득의 종류별 과세 방법 나오는데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3페이지, 그 다음에 6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같이 봤던 거죠. 자, 이게 소득세 기본 틀입니다, 일단. 자, 다시 4페이지로 이제 와 보시면,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요.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죠. 이 개인이 A가 얘가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 개인을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구분했을까? 먼저 거주자를 보시면 4페이지에 2-1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 없다, 비거주자. 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소가 있다, 거주자. 없다, 비거주자.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소를 두거나 일과시기간 동안 183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된다는 거죠. 자,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랍니다. 자, 밑에 그럼 주소는 뭘까? 주소와 거소인데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란 주소 외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자, 밑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자,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에 해당한다면 국내 주소를 가진 걸로 보겠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인정될 때, 그러면 183일 이상 어딘가에 주소가 없더라도 어딘가에서 생활을 해야겠죠. 거소라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주소, 거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오른쪽 다 해외 현지 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 자, 밑줄 거주자 판정의 특례.
이게 뭐냐면 얘는 무조건 거주자란 얘기예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자 밑줄 치세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에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국외사업장,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소가 어디 있어요? 내국법인에 해외 파견된 임직원이에요. 몇 년간 해외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임직원은 주소가 어디 있는 거죠? 외국에 있죠. 외국에 있죠. 자, 두 번째.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뭐 외국에 있겠죠, 주소가. 거기서 몇 년 근무를 해야 된다. 주소가 외국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주소 여부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방금 봤던 거주자나 내국법인 해외 파견 임직원이나 국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소가 외국에 있어요.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이때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줄 끝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무조건 거주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무조건 거주자다. 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주소가 국외에 있더라도 언젠가 돌아올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거주자다. 무조건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외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이다. 어떻게 돼요? 비거주자죠. 외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 무조건 비거주자. 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에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 파견된 임직원들은 무조건 거주자로 보겠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영국에서 번 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뭐 CF나 이런 거 찍죠. 뭐 이렇게 번 거 해서 영국에서 번 거, 우리나라에서 번 거 합산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 번 거, 우리나라에서 번 거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린 말. 왜? 주소가 어디 있어요? 영국에 있죠. 주소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 자, 비거주자예요. 자, 밑에 5페이지 밑에 거주자나 비거주자 구분의 실익인데요. 왜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했을까? 이건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6페이지 박스가 나오는데 자,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의 실익. 자, 거주자 개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자, 과세 대상 소득.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가 돼요. 자, 이에 비해서 비거주자는 국내에 발생하는 소득. 자, 이게 과세가 되더라. 뭐 당연한 거죠. 자, 만약에 거주자 A다. 얘가 뭐 영국에서 뭘 벌었다. 국세청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A가 영국에서 뭘 번 걸 발견했다. 과세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A가 어디 사는지 아니까 걔를 만나서 과세해버리면 돼요. 자, 비거주자 B가 있다. 얘가 영국에서 뭘 벌었다. 국세청이 발견했다. 과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과세해요?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주소가 없잖아요, 지금. 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것들을 과세하겠다. 얘가 번 게 있다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겠다. 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얘는 국내에서 번 걸 확실하게 얻겠다.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국외에서 번 거는 얘는 그 나라에서 거주자겠죠. 그럼 거기서 거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가 번 거, 국내에서 번 거라도 확실히 걷겠다.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인데요. 거주자는 우리가 이러한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였어요. 자, 그런데 원천징수에 의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자, 그러면 굳이 5월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그랬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죠. 이게 원칙이에요. 5월달에 신고하는 게. 그렇지만 원천징수에 의해서 다 세금 계산 끝났으니 굳이 5월달에 올 필요가 없어. 그게 분리과세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비거주자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죠. 종합과세란다는 건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분리과세한다는 건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원천징수세율 이걸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율이 종합과세 이 세율은 얘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렇죠? 뭐 이자 배당 같은 경우 원천이세율 보통 시험해봤자 14%밖에 안 되잖아요.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종합과세 한다 그러면 이 세율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는 것보단 분리과세로 빠지는 게 훨씬 더 세부담 측면에선 유리할 거예요. 자, 이런데 비거주자는 과세 방식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예요. 왜 그럴까? 아니, 그럼 비거주자를 우대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얘가 종합과세를 한다? 그 5월달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외국으로 그냥 나가버렸다. 그럼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과세합니까? 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럼 얘한테 세금을 확실히 거두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죠.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겠죠. 얘가 얘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무조건 세금을 떼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을 떼고 잔액만 지급해주고 이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얘예요. 그러면 아니 비거주자를 거주자에 비해서 너무 우대해 주는 거 아니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비해서 불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불리하죠. 그런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얘가 신고 안 하고 나가버리면 우린 과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종합과세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얘가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또는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얘를 찾아낼 어떤 근거지가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떡하냐? 종합과세를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본 것처럼 거주자는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리과세지만 비거주자는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종합과세였다는 거. 그리고 이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또 나올 거예요. 자, 소득공제. 거주자는 모든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다는 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다는 거. 자, 밑에 사례를 보면 홍길동 씨는 국내에서 본사를 둔 A기업으로부터 미국 지사에 파견된 직원이다. 자, 국내에 본사를 둔 A기업으로부터 국내에 본사를 돕다. 내국법인이죠. 그리고 미국 지사에 파견된 임직원이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국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주소가 외국에 있어도 무조건 거주자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생활하고 있고 미국에서 근무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홍길동 씨는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홍길동 씨는 한국의 과세한국의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당연하죠. 거주자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외국에서 번 근로소득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되죠. 5월달에. 그러면 아니 그럼 외국에서 미국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을 텐데 우리나라 또 내는 거 아니냐? 맞죠. 또 냅니다. 그렇지만 이중과세, 국제적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냈던, 미국에서 냈던 세금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금으로 차감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탁의 이익. 자, 8페이지. 자,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신탁법 제2조에 따라서 소득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에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자, 밑줄.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자, 신탁이익인데요. 뭐 당연한 거죠. 자, 여기 위탁자가 있고요. 여기 수탁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자산을 이전해주고 네가 알아서 이거를 관리해줘. 그래서 얘가 어딘가 투자하겠죠? 뭐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벌어들인 소득은 결국 얘한테 갖다 주겠죠. 수탁자가. 그때 얘한테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건데요. 얘는 단순히 얘 재산을 관리만 해준 거죠.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채권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 소득세 과세하면 되고 주식에 대해서 뭐 배당이 발생했다. 그럼 배당 소득세 과세하면 되고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양도 소득세 과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원래 이 재산은 얘 거죠. 다만 신탁 관계에 의해서 얘한테 재산만 이전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소유권은 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게 신탁 이익입니다. 자, 거기서 4줄 내려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위탁자가 신탁 만료 시 얻은 신탁 이익에 대해서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실질 과세 원칙을 준용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실질 과세 원칙. 자, 신탁의 이익은 내가 누구한테 맡겼고 얘가 관리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저기서 벌어들인 건 다 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과세기간 및 납세지. 과세기간.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연도 중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주로 비거주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국외 이전으로 출간 날까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인데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자, 이 소득을 말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이게 소득세 과세 기간이에요. 즉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소득세는. 그럼 만약에 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는데 이때 사망했다. 그럼 이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자, 해외 이주로 전원이 출국하더라. 그럼 이때부터 발생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A라니까 나는 5월 1일 날 뭐 치킨집을 개업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나의 소득세 과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5월 1일 날 치킨집을 개업했다. 그리고 내 소득세 과세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무조건 틀린 말. 왜? 소득세는 종합과세죠. 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 중에서 얘가 요때 한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나머지 타 소득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죠. 따라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외적인 게 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자, 납세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가 없을 때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자, 비거주자는 주소 거소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는 거. 자, 얘가 서울에 거주한다. 자, 서울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은 경기도에서 발생한다. 자, 이 사람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뭐 1억이 나왔다. 자, 그러면 A는 서울에 거주하고 근로는 분당에서 한다. 분당에서 근무한다. 서울에 종로구에 거주하고 분당에서 근무를 하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랬을 때 이 양도소득세는 어디다 신고해요?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부산이에요? A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분당에 있는 직장은 분당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이 1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 1억을 A는 어디다 신고해요? 서울이에요? 분당이에요? 부산이에요? 여기죠. 왜? 10페이지 납세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자, 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죠. 소득세는 어디다 신고하냐? 주소지. 따라서 종로구에 신고하는 거죠. 종로세무서에.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